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경욱입니다. 오늘 수업할 주제는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장르 영화의 전개 과정인데요. 한국 영화사가 1960년대를 지나서 1970년대, 80년대로 들어서면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1990년대고, 그 계기가 된 것이 대기업 자본이 영화 산업에 유입된 것, 그 다음에 젊은 프로듀서들이 충무로 진출인데, 당시 한 30대 정도인 젊은 영화인들이고, 지금은 한 50대 정도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충무로에 진출하면서 기획영화를 이제 만들었고, 이것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영화산업 부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기획영화에서 이제 흥행을 경인한 장르로는 로맨틱 코미디가 주요 장르이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결혼 이야기, 미스터 맘마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이런 변화는 70년대, 80년대의 에로티시즘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이 2000년대의 경우에는 한국 영화 산업이 정말 믿을 수 없이 확장되는 시기인데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영화에 들어왔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지금 이미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 관객 영화도, 그러니까 한국 영화로서 100만 관객에 도달하는 것도 약간 꿈의 수치였는데, 그게 이제 1000만 관객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이런 비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 이 영화 산업에 대한 것도 아마 다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모델로 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영화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지금 이제 메이저 영화사라고 하는 영화사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시기였고, 이 영화사들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지향하게 되면서 영화 제작 규모가 확대되니까 제작비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흥행 영화 요구가 극대화되면서 장르 영화로 영화가 나아가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흥행과 작품을 동시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2000년대에는 그런 감독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최동훈 같은 감독들이 이 중심에 있었고, 이 감독들의 영화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 내려라 라고 하면 장르를 통해서 작품성까지 인정받은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준 또 다른 감독들인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김기덕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들은 계속해서 작가 영화를 지향을 했고, 흥행에서는 그다지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세계화도 이 시기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어떤 장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큰 사건을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요. IMF 외환 위기, 그 다음에 진보 정권의 집권, 그리고 보수 정권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진보 정권이 집권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2016년에 촛불 시민혁명과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 이렇게 썼는데,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하나 손꼽으라고 한다면
IMF 외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진보 정권,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 다시 뭐 보수 정권, 또 진보 정권, 이렇게 정권의 어떤 성격의 변화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 IMF 외환 위기가 던져준 어떤 그 충격 여파가 그 영화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때로는, 그러니까 별로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그 심리적으로 심층적인 어떤 층위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장르를 설명할 때 그 이 IMF 외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 한국 영화의 주요 장르는 제가 이 장르를 분류를 할 때 일단 할리우드 영화 장르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 영화의 특수성을 가미해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장르를 분류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장르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든지 연구소를 보게 되면 그 연구자마다 이 분류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다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장르 영화가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영화 산업, 하나의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 전 세계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르라고 한다면 할리우드 영화가 기본이 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썼던 것처럼 1980년대 이후에 할리우드 영화가 혼합 장르 형식, 그러니까 많은 장르들이 뒤섞이면서 한 편의 영화를 특정한 어떤 장르로 분류하기 좀 더 어려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고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도 혼합 장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좀 틀리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저 분류가 뭐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고 설정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다룰 그 장르는 범죄영화, 분단영화, 역사영화, 멜로드라마 등으로 다루려고 하고, 크게 이 장르 밑에 하위 장르를 다루고 대표작, 경향 등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건데요. 2000년대의 이 분류는 각 해의 흥행작 20편을 골라서, 그러니까 20년이니까 400편이죠. 400편의 영화를 전부 다 그 장르로 분류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시대에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는 걸 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00편을 갖고 이 도표를 만들었고요. 이것이 90년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흥행 수치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각 해마다 흥행 10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90년부터 99년이니까 100편이죠. 100편을 갖고 장르 분류를 했는데, 이게 메이저 장르면 이 장르를 세분화한 게 이쪽 도표예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기준인데, 크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이 범죄 장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 멜로드라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축소됐다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코미디는 시대의 변화에 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어떤 흥행을 좀 담보하고 있는 장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대 역사 영화가 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90년대까지는 공포 영화가 이게 공포, 재난, SF, 판타지를 같이 이렇게 묶었는데요. 이 90년대에는 사실은 재난 영화라든지
SF나 판타지로 분류할 만한 영화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걸로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장르가 좀 더 다양해졌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장르로 넘어가면 먼저 범죄 영화를 먼저 다뤘는데요. 범죄자들과 범죄 희생자들, 그리고 법, 질서, 정의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대리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장르. 그러니까 하위 장르로 형사영화, 갱스터, 서스펜스, 스릴러로 나눴는데, 이거는 그 범죄라는 어떤 소재를 갖고 이 범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심이 되면 그게 형사영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갱스터 영화가 되는 것이고, 이 범죄의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놓게 되면 서스펜스 스릴러가 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갱스터 영화를 지금 한국 영화에 다룰 때는 조폭과 조폭 코미디로 그렇게 말을 다시,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갱스터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의 어떤 조직이 한국 사회에서는 조폭이라고 보고 조폭 코미디 영화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조폭 영화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친구라는 영화 때문인데요. 1998년에 그 슈리라는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 2000년, 2001년 계속 이어지는 그 영화가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이 계속해서 깨지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한국 영화 슈리가 세운 기록을 공동경비구역 JSA가 먼저 깨긴 했지만, 이것이 그 영화 산업의 어떤 반응으로서 먼저 등장한 것은 친구의 여파였다고 보기 때문에 친구를 여기서 다루고 조폭 영화를 먼저 다루게 됐는데요. 그 조폭 영화 해놓고 여기 갱스터 영화의 한국식 버전이라고 했는데, 이 영화 이후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등장했는데요. 이 친구라는 영화는 뭐 홍콩 느와르의 요소도 있고, 이미 이제 20년 정도 지난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하여튼 기본 줄거리는 이 고등학교 친구였던 동수와 준석이 그 다른 조폭 조직에 들어가면서 서로 갈등을 빚다가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비극적인 어떤 결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대중들의 각광을 받았던 홍콩 느와르 요소가 가미되었고, 한국 영화사에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액션 장면이라든지 이런 그 연출을 보면 그 보통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에서 이 액션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을 다찌마와리, 그러니까 일본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대중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관객과의 어떤 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객에게 그 매력을 갖지 못한 주인공을 갖고서는 흥행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갱스터 영화에서 이 범죄자를 그 주인공으로 그 설정할 때는 이 주인공이 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설정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갱스터 영화는 은연중에, 그렇다면 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뭐 범죄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아서 하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조직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를 비추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비추면서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갱스터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헐리우드 갱스터 영화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문제라든지 그 미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게 되는데요. 2000년대에 등장했던 그 조폭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지지만 거기에는 좀 무심하게, 그러니까 사회에는 관심이 없고 그 모든 것이 개인 사이에 어떤 문제로 그렇게 설정한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그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가 불러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향수의 정서를,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영화에 열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향수의 정서를 불러왔던 것인데요. 그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소독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연령대를 보면 아마 영화 속에서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소독차가 이렇게 거리를 그 소독하고 나면 그 비슷한 장면이 그 기생충에서 나왔었죠. 그 반지하에 있는 그 가족들이 그 소독한다고 그 연기 같은 걸 확 뿌리니까 그러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차가 골목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소독을 했는데, 그런 골목길 풍경을 뭐 재현한다든지 이 주인공들이 당시에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수영 선수인 조일현 선수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수를 불러왔고, 이것의 그 여파는 이건 조폭 영화는 아닌데요. 그 이렇게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런 하이틴 영화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이 향수라는 어떤 모티브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는 2002년에 이정현 감독의 집으로가 흥행에 성공했는데, 그 서울에 사는 손자, 그 어린 손자가 시골에 사는 할머니 댁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시골 생활을 하게 되면서 뭐 차츰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그런 영화가 그의 흥행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향수라는 정서가 당시 관객들에게 이렇게 많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IMF 위기의 트라우마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실패와 좌절과 상실 속에서 그런 어떤 그럴 때 과거로 회귀하는 정서,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뭐랄까 우정을 나누면서 살았지, 어떤 정을 나누면서 살았지라는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흥행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편의 영화가 친구도 700만 이상의 그 관객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객을 불러 모으려면 보통 영화의 기본 타겟은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의 어떤 흥행 타겟이 정해지는데, 그 정도 흥행을 하려면 그 세대만으로는 안 되고 40대, 50대도 영화관에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흥행 요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영화는 한편으로 조폭의 코미디 영화가 결합된 조폭 영화, 코미디 영화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2001년에 이 영화들이
흥행 3위와 6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거의 2001년은 조폭 코미디 영화의 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런데 이 조폭 코미디의 특징은 원래 갱스터 영화는 한국 영화에서도 80년대, 90년대의 이 갱스터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굉장히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서울로 올라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악정부터 하다가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폭 코미디 영화의 특징은 주인공이 이미 이런 조직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정이 그래서 계속해서 코믹한 이제 설정으로 웃기게 되는, 그래서 이 기본 설정 자체가 좀 코믹한 설정을 하고 있죠. 뭐 신라의 달방 같은 경우에는 체육 선생님과 고등학교 동창이 그 한 여성을 두고 뭐 경쟁한다든지, 여기 조폭 마누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이 조폭 두목인데 뭐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언니가 내가 죽기 전에 그 결혼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조폭 조직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뭐 자충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조폭 조직과 가장 원거 같은 그런 절의 조폭 조직이 이제 그 두목과 몇몇 그 부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은신한다든지, 또는 이 조폭 부두목인데 너는 이제 가방끈이 너무 짧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이런, 그러니까 설정부터 그 조폭과 맞지 않는 그런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런 개그 캐릭터를 담당하는 조역 캐릭터를 넣고, 그래서 계속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영화 구성이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 조폭 간 액션 장면에 굉장히 때로는 과도한 폭력이 연출되는 그런 구성을 해서 관객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던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조폭 두목이, 여러분들이 이 90년대 영화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조폭 두목은 보통 굉장히 좀 무식한 이미지로 좀 등장을 했는데, 이 2000년대의 조폭은 그냥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사진을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비열한 거리에 이 천호진 배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냥 놓고 이 사람을 직업을 물었을 때 조폭 두목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뭔가 사업가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등장하는 것이 2000년대 그 조폭 영화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천호진이나 김상중 같은 그런 배우들이 이런 그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도 굉장히 좀 우아하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 하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은 여전히 조폭 일을 하고 있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CEO처럼 등장하는데, 그래서 명칭도 이전에는 항상 형님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사장님이나 회장님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 자체에서도 조폭 두목이나 조폭의 어떤 자금들이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이 조폭 코미디 영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영화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저는 평론가로서는 이 영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웃기면 흥행에 성공한다라는 이런 공식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 컨설팅을 했을 때 그 감독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관객은 웃고 울리면 흥행에 성공한다. 그래서 이런 흥행 공식 같은 것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웃음 포인트나 어떤 액션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일종의 에피소드식 전개, 약간 시트콤 같은 전개를 하면서 이 영화의 내러티브 구성 자체가
좀 그 전반적으로 2000년대의 전체적인 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내러티브의 인과적인 어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느슨해지고 때로는 그 인과가 잘 맞지 않는 이런 경향이 2000년대 어떤 전반적인 어떤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좀 심해지게 만든 것이 이 조폭 코미디 영화의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장르에서도 이런 설정이나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영화로 넘어가면 아까 설명한 대로 형사영화는 이 수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범죄를 그 해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개가 된 영화인데요. 그래서 수사 관련 뭐 전현직 형사, 경찰, 때로는 뭐 탐정 같은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범죄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2000년대 20년 동안 형사 영화에 뭐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공공의 적 시리즈와 또 하나는 살인의 추억인데요. 공공의 적 시리즈는 이 강우석 감독이 그 90년대에 만들었던 그 형사 시리즈 투캅스라는 그 시리즈에 이어서 2002년도에 새로운 어떤 시리즈로 기획한 것인데, 강철중이라는 인물, 설경구라는 배우가 그 주연한 강철중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뭐 사회의 그 상류층의 그런 범죄를 다루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까 말한 조폭 두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리고 또는 이런 기업 대표들이 사실은 한쪽으로는 조폭 조직 같은 그런 조직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영향을 받은 영화들로는 뭐 이런 영화들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그 농촌 스릴러라고 해서 많이 그 홍보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인의 추억은 이거 스릴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르의 그 분류로 그 기준을 수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를 추적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이 영화는 이 형사 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그 두 명의 형사가 중심이 돼서 이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를 이제 좀 잘 알고 있다면 이 영화가 이제 스릴러 영화가 그러니까 만약 이 영화 장르가 스릴러 영화가 장르가 되려면 주인공이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용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박해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살인의 추억이 스릴러 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두 명의 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쇄살인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봉준호라는 감독이 직근과 같은 어떤 하여튼 세계적인 뭐 이런 감독으로 자리 잡는데 원동력이 된 영화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만일 살인의 추억까지 그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봉준호 감독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도 굉장히 흥행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여파로 실제 사건이 영화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 당시에 유영철이라든지 뭐 강호순, 정남규 같은 이런 사이코패스들의 연쇄살인마가 실제적으로 검거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살인의 추억은 형사영화보다는
이 스릴러 영화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공공의 적은 이후에 형사 영화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면 살인의 추억은 스릴러 영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스릴러 영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면, 여기서 지금 분류를 할 때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 주변 인물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스릴러 영화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스릴러 영화의 시작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 서스펜스 스릴러에서 그 시작이 되었고, 이 주인공이 어떤 함정에 처하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런 죄를 지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으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고, 이럴 때는 주인공이 평범한 주인공인데 비해서 적대자가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갖고 영화들을 많이 돌아보면 아, 이 영화도 스릴러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주인공이 좀 더 능력치가 올라가면 적대자도 좀 더 능력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고,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보면 이런 구성을 많이 했죠. 평범한 주인공이 갑자기 느닷없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상대방은 굉장히 능력치가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악전고투를 이제 거기서 굉장히 노력하게 되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별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내가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해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의 끝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릴러 영화의 어떤 그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관객들이 이 주인공이 여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어떤 어려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서스펜스와 스릴이 생성되는 장르입니다. 2008년 추격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유영철의 연쇄살인을 소재로 했고, 그래서 그 여파를 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살인의 추억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10년에 뭐 스릴러 영화의 해라고 할 만큼 이 영화들이 이렇게 개봉을 했고, 대체로 흥행에 다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루는 그 소재들이 연쇄살인이라든지 굉장히 엽기적인 어떤 범죄를 다루다 보니까 이 영화들이 굉장히 그 잔인한 경향을 띠게 됐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들은 정말 잔인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추격자도 굉장히 잔인한데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이런 영화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분단 영화로 넘어가면 이 분단 영화라든지 그 역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장르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어떤 그 시대와 가장 민감한 게 관련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분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의 특수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한반도의 그 분단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만 나타나는 장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분단 간첩 영화와 한국 전쟁 영화로 분류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 장르여서 실제로 이 진보 정권인지 보수 정권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 이 장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보여준 영화는 1998년에 쉬리였어요. 쉬리가 그 영화는 일종의 간첩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쉬리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이후에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가 등장하게 됐고, 이 영화의 설정은 남한 병사들이,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초소의 북한 병사들과 우정을 나눈다는 설정인데,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돌아볼 때도, 그러니까 만약 저한테 지난 20년 동안 가장 훌륭한 분단 영화 한 편을 꼽으라고 하면 공동경비구역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다시 돌아봐도 여러분들이 분단 영화나 간첩 영화를 볼 때 이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가까워지는 이런 설정에서 대부분 이 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체를 모르고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첩인지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영화의 설정에서 파격적인 것의 하나는 남한 병사들이 북한 병사인지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돌아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설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당시에 이 영화의 등급이라든지 이 영화가 빨갱이 영화라고 굉장히 논란이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전 시기에 사실은 분단 영화는 대체로 다 반공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혐오와 반공을 담지 않으면 사실은 검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화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김대중 정권의 집권 이후에 이 햇볕 정책과 남북관계 급속한 이런 화해 무드 속에서 이런 영화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실미도도 분단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분단 영화에 넣었는데요. 이 2003년 이 1000만 관객 영화가 된 영화인데, 실미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흥행을 경신하는 과정이에요, 이 영화들이. 거기에 1000만 관객 영화가 등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관객은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는 정말 그때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수치였던 그런 수치에 도달했고, 이 영화는 이 71년 8월 23일 실미도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북파 공작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파 공작원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 공식적으로 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기시된 어떤 사건이었는데, 진보 정권의 집권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이런 소재들이 다시 끌려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객이 1000만 관객까지 넘어가려면 40대, 50대 관객들까지 소구를 해야지 이것이 1000만 관객까지 가게 되는데, 실미도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어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보와 비공식적인 정보 사이에서 굉장히 편차가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카더라 통신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은 뭐였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40대, 50대에게도 이것이 소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관객이 든 영화가 됐고, 그래서 이후에 한국 현대사의 많은 사건들이 영화화되는
실화 영화 붐을 낳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분단 간첩 영화의 특징을 보면 실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분단 간첩 영화가 이 한국형 블록버스터 시대에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왜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냐면 이 설정을 통해서 액션 스펙터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쉬리 같은 영화가 북한을 이제 끌어들여서 액션을 만들어내니까 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어떤 액션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흥행의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흥행 요소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사람인 주인공과 남한 사람인 주인공이 보통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이때 이 남한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 북한 주인공은 항상 이 남한 사람을 도와주는 설정이 항상 등장을 해요. 공동경비구역 JSA에도 보면 이 남한 병사들, 특히 이수혁 병장이 그 지뢰를 밟아서 어떻게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북한 병사들이 구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단 간첩 영화를 뭐 한번 이렇게 쭉 볼 일이 있으시면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간첩이지만 이 남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최정예 요원 또는 뭐 최고 엘리트, 그래서 미남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어서요. 여기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90년대까지 간첩이나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무조건 적대적인 이미지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북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약간 뭐 빨갱이 사상에 좀 이렇게 물든 사람, 이런 인물들은 이런 배우가 맡았고, 반면에 그 남한 국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배우들이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가 좀 미남 배우들이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2000년대의 그 영화에서는 이런 일종의 뭐 꽃미남 배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배우들이 북한인 역할을 맡고, 상대적으로 남한 그 사람 역할은 좀 약간 아저씨 이미지의 배우들이 이렇게 맡는 그런 설정도 볼 수가,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인물들이 연기하는 인물이 좀 더 긍정적으로 관객들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설정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면밀히 보게 되면 간첩으로 활동은 하는데 실제로 남한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을 관객이 볼 수 없다든지, 또는 굉장히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러니까 간첩인데도 이것을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할 때의 조건이 내가 이것을 해내게 되면 북한에 있는 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그런 설정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의형제 같은 영화를 들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분리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90년대의 그 분단 영화, 이제 반공 영화라고 한다면 분리가 남한과 북한의 이런 적대로 분리가 됐다면, 2000년대에는 이 북한 사람을 분리해서 주인공인 이 북한 사람과 이 주인공인 북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북한 사람을 악의 화신으로,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이분화하는 그런 설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은
일종의 연쇄살인마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영재 같은 경우에 이제 남한에 있는 어떤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렇게 처단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연쇄살인을 하는 그 범행처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공들이 북한에서 버려졌다든지 이런 설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한 관객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간첩으로 내가 그 임무를 하러 내려왔지만 북한의 어떤 사정의 변화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임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럴 때 이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완전히 미아가 되는, 그래서 마치 탈북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런 설정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설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설정이 북한 권력층이 굉장히 강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라는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 설정이 굉장히 많아요. 김정일이 건강 악화로 그것을 틈타서 권력투쟁과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이런 영화들 보면 이런 난파 조직을 꾸리고 있었는데 이런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이런 그 작전이 다 없는 것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제거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권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북한이 대대적 숙청이라든지 뭐 쿠데타 또는 이런 설정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영화들의 사례가, 이런 영화들이 있죠. 강철비 같은 영화도 쿠데타가 벌어져서 뭐 최고 권력자가 거의 뭐 혼수 상태에 빠져서 뭐 남한으로 왔다든지, PMC 더 벙커도 뭐 죽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설정을 계속 하면서 이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는 북한 고위층의 어떤 일탈도 설정을 많이 해서요. 굉장히 재밌게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이 항상 남한에 와서 사건을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조 같은 영화는 명도전, 그러니까 그 위조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그것을 명도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북한 고위층이 훔쳐서 달아나서 결국 뭐 남한에 와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비밀리에 뭐 와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는 그 공식 이제 사람들 뒤에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비공식적인 수사관이 오고 뭐 이런 설정을 하면서 이런 일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공은 북한 당국에게 버려지거나 이제 제거 대상으로 전락한 이런 설정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인물의 그러니까 겉의 설정은 간첩인데, 그래서 기표는 간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첩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런 설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최고 정예 엘리트인 그 김수현이 연기한 그 봉구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남한에 와서 활동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보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임무가 주어지고 이제 간첩으로 좀 뭔가 활동을 할 그 순간에 숙청 지시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약간 그러니까 탈북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간첩이 등장함으로써 액션 장면을 만들어내는 어떤 개연성을 만들어내나, 이 인물들의 실제 그 내용은 탈북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간첩은 곧 탈북자라는 이런 등식이 은연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탈북자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창생이나 이제 용의자 같은 이런 영화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남한에 올 때 간첩인데 탈북자로 위장하면 쉽게 남한에 침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설정들이 있고,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 이 주인공이 실제로는 이제 탈북자인데 이런 최정의 요원이라는 설정에서 간첩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 약간 탈북자와 간첩 사이에 이 차이가 사라지면서 이 시대가 이명박 정권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종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한의 탈북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포되면서 그 탈북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영화도 이런 설정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처에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면 뭐 우편 배달부도 간첩이고 또 무슨 누구도 간첩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도처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설정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남북관계 악화와 보수 정권의 영향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간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한에서 살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간첩 활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연중에 시위자가 빨갱이고 간첩이라는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고, 의형제 같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그 송강호가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등장을 하는데 송강호의 그 대사 중에서 그 PD가 빨갱이니까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런 얘기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그 좀 이 보수 정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본 영화 속에서는 이 북한 사람이 이제 간첩이든 아니든 북한 사람이 남한에 정착해서 사는 설정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형제나 용의자 같은 영화는 이 한국을 떠나거나 그 다음에 은밀하게 이 위대하게 동창생 강철비 같은 영화는 사라지거나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조 같은 영화는 이 현빈이라는 인물이 임무를 마친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형제 같은 영화도 이 그 강동원이 맡은 그 송지원이라는 그 간첩이 가족들까지 다 남한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남한에서 그 요리사로 사는 것처럼 보이나 영화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그러니까 영국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 사람이 어떤 타자라는 것이 반복되는 설정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는 그 분단의 트라우마라든지 레드 컴플렉스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전쟁 영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기 한국 영화, 전쟁 영화의 어떤 기획은 2000년 이전까지의 한국 전쟁 영화는 전부 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는 일종의 좀 그 국책 영화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70, 80년대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신인 영화진흥공사에서 제작비를 대서 이 한국 전쟁 영화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한국 전쟁 영화를 찍었다면
이 2000년대에 등장하는 특히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가 이제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 전쟁 영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획은 반공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장면을 아주 현실감 있게 사실감 넘치게 재현한 연출한 영화들이 등장한 것을 갖고 기획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CG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것을 갖고 전쟁의 어떤 액션 스펙터클을 만들고 그것이 흥행과 연결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것을 한국 영화에 적용할 때에는 한국 현대사에서는 한국 전쟁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소재는. 그래서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북한과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주인공이 전투에 참여하려면 주인공을 어떤 남한 국군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주인공이 전쟁에 나갔을 때 북한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기가 노무현 정권 시기였고,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기에는 좀 이 시기가 안 맞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내러티브는 굉장히 좀 불균질 텍스트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의 목표는 최대한 전쟁 장면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 전쟁 스펙터클을 극대화해서 흥행을 견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한국 전쟁에서도 굉장히 큰 전투를 계속 거쳐가게 돼요. 그런데 거쳐가는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이야기를 가족 멜로드라마로 만들었고, 그것이 형제 사이에 형이 동생을 동생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이 형이 그 전쟁에 참가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야기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어떤 그 기획의 목표 자체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담기에는 시대착오가 아닌가라는 판단 속에서 그런 그 설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관객들에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형이 자신의 가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똑똑한 동생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판단, 뭐 이런 것들이 그 한국 관객들에게 좀 설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등장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상황 마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여튼 한국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순박한 그런 그 좀 이상향 같은 그런 마을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남북의 병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남한 병사는 그 약간 패잔병처럼 약간 이탈한 그런 사람이고, 북한 병사는 퇴각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완전히 적대적으로 싸워야 될 이 병사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국 폭격에서 구해내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설정이 진보 정권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설정이고, 이 영화도 굉장히 흥행이 잘 된 그런 영화였고, 뭐 당시에 어떤 그 강원도 사투리라든지 이런 게 막 유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여전히 이거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장르가 기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반공을 다시 강조하는 영화가 등장을 했고, 이 얘는 포화 속으로인데, 이 영화는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영화들이 등장을 했고, 여기서 이 낙동강 전투의 학도병의 실화를 극화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등장했을 때 이 영화가 생각이 이 영화에서 여기 낙동강을 보면 이것이 그 낙동강 전투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여담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포화 속으로 같은 영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영화에서도 이 북한의 차승원이란 배우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우두머리로 등장을 하는데,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이미 그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멋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낙동강 흐르는 것 같은 영화를 찍을 때, 인민군 복장이 그 남한 이제 국군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임권태 감독이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임권태 감독이 그 전쟁을 직접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장, 그 한국 전쟁 현장에서는 인민군이 훨씬 옷이 더 이제 군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남한 국군은 상대적으로 조금 남루했었는데, 이 낙동강은 흐르는 것 같은 영화에서 이 인민군 복장이 너무 이제 괜찮게 나왔다는 이유로 검열이 됐다라는 이런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생각한 것은, 임권태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지금 2010년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학도병, 그러니까 20살이 되지 않은 아주 젊은 10대 어떤 그 청소년들을 전쟁에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설정인데, 임권태 감독은 76년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청소년들까지 전쟁에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그런 설정에 대해서 자신은, 나는 정말 이 영화의 설정이 싫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서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감독은 이게 이제 국책영화로 찍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학도병까지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에 동원하는 이런 설정이 너무나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떠올랐는데, 그것을 2010년에 다시 반복할 때, 당시에 이 영화를 볼 때는 참 뭐랄까 좀 과장을 하면 약간 참담한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흥행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화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영화는 아닌데, 2000년대 들어와서 주인공이 싸우는 목표가 뭐 국가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휘날리면에서도 장동건이 정말 자기 몸을 다 던져서 싸우는 이유가 동생을 구하기 위한, 굉장히 자기의 어떤 가족을 위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좀 가족도 사라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그 주목해야 될 설정 중에 하나는, 이 한국 전쟁에서 휴전이 완전히 성립되기까지 그 시기 동안 가장 많은 그 병사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전선이 정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국지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그것을 그 소재로 한 것이 고지전이란 영화인데, 여기서 이 병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친구라든지, 그러니까 전우라든지, 하여튼 내 군대 소대 전체라든지, 뭐 아주 더 넓혀서는
뭐 국가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것.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한국전쟁 영화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전투도 경쟁이라고 한다면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 외환위기 이후에 경쟁 속에서 그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그 최대 목표가 된 그런 어떤 한국 사회를 은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고수란 배우가 역할을 한 그 주인공이 혼자 살아남아서 이 전투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곳을 걸어가는 것이 영화 마지막인데 그 이미지가 정말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영화들 속에서 이 남한 병사, 그러니까 국군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설정이 이런 설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웰컴 투 동막골도 그 신하균이 연기하는 그 배우가 그 전쟁의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끊었던 거기에 가담했던 그 군인이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으로 일종의 탈영을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 포화 속으로의 그 주인공도 자기가 10대 청소년으로 전쟁을 한번 이렇게 체험했을 때 거기서 온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고지정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그 낙동강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전우들을 희생시킨 그 어떤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 북한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거기 북한군도 퇴각하는 와중에 이렇게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부상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낙오할 때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퇴각을 하는데도 북한군에게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이것도 이런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시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분석들을 하게 되는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어떤 생존 경쟁이라든가 점점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이 되어가는 뭐 2011년보단 그 이후에 이제 헬조선이란 말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이 남한 병사들이 좀 더 이 북한의 그 송강호가 주연을 맡고 있는 오경필이라든지 이런 북한 병사에 비해서는 이 남한 병사들이 훨씬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취약하고 약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권 시대인데 이때는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이전 시대로 완전히 회귀한 것 같은 영화들이 등장을 했죠. 반공영화. 정말 그냥 인천 상륙작전은 반공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연평해전은 한국 전쟁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도 성격은 반공영화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 영화를 제가 장면으로 분석할 때 예전에 이 영화를 갖고 제 책에서 분석할 때는 아주 그 은연중에 이 연평해전이 이 김대중 정권의 어떤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그 보면 그런 연출도 영화에서 좀 볼 수 있는 영화가 연평해전이었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2000년대 장르로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역사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역사 영화는 2000년 이전까지의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한 영화. 그래서 판타지 영화는 제외를 했고요. 시간을 알 수 없는 영화들은 제외를 한 것이고, 그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로 한정을 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극 영화는 조선시대까지, 일제강점기 영화, 현대사 영화는 일제강점기 이후 2000년 이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됐는데요. 1960년대는 사극 영화의 어떤 전성기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신상옥 감독이 세운 신필름 영화사를 중심으로 해서 60년대 사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성춘향, 연산군, 궁중의 어떤 비화를 다룰 때는 연산군이 주인공으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연산군 자체가 좀 기행이라든지 좀 엽기적인 행각이라든지 뭐 또는 결국은 왕으로서 그렇게 폐위된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연산군이 굉장히 영화화가 많이 된 왕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가 있는데 80년대, 뭐 70, 80년대, 특히 80년대에는 사극의 에로티시즘이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여성들의 순환사를 많이 다룬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 뭐 시바지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영화들이 때로는 그냥 에로티시즘이 좀 더 강조되는 뭐 이런 영화들도 많았지만 이두영 감독이라든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함으로써 연출상으로도 비록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긴 했지만 연출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해외 영화제에 알려지게 됐고 한국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경우도 이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시바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강수연 배우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탐으로써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가 칸느 영화제 본선에 가는 거 있잖아요. 본선 진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세계 3대 영화제의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는 칸느 영화제 본선에 가는 것은 크게 화제가 안 됐는데 거기서 상을 타는 거, 거기다 이제 황금 종려를 타고 그다음 이제 아카데미 진출까지 온 것이 한국 영화의 지금 현재인데요. 그렇게 세계 무대에 한국 영화가 알려지게 된 것이 이 사극의 에로티시즘 또는 그 불교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90년대까지 한국 영화는 세계 무대에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에 관계된 이런 영화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90년대에는 개벽이라든지 한국 사극 영화에서 팩션 영화를 얘기할 때 이제 그 시작을 영원한 제국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조의 죽음이 암살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영화고요. 그러니까 정조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뭐 설이 있고 암살이 정설은 아닌데 영원한 제국은 암살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타지와 무협을 결합한 은행나무 침대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2000년대 아마 사극의 부활에도 이 CG 기술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해외에서 이런 CG 시리즈들이 등장을 했고 판타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판타지는 아니지만 관객들에게 과거의 어떤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스펙터클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관객의 어떤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사극 영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기폭제가 된 영화가 왕의 남자의 성공이었죠. 왕의 남자는 연산군과
이 광대 공길 장생 사이에 미묘한 삼각관계를 그리면서 이 팩션 영화를 만들었고, 이것이 흥행이 되면서 이제 그 사극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또 다른 굉장히 흥행한 또 다른 영화로는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죠. 그리고 명랑은 2014년의 영화인데, 이건 팩션 영화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사극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 박정희 정권 시대가 이상황적인 영웅으로 생각한 인물은 이순신이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원했던 것은 박정희의 이미지는 곧 이순신, 어떤 위기에 빠진 국가를 자기의 몸을 던져서 구해내는 그런 영웅으로서 이순신을 굉장히 그 추앙을 했고, 그래서 70년대에 그 이순신 영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때 아마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여기 혹시 있다면 그때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이순신 영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이제 명란 최초의 그 임진왜란에서 최초의 그 승리를 거둔 그 전투라고 하는데요. 명량 대첩을 소재로 해서 이런 스펙터클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순신을 이런 영웅이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강철 같은 아주 뭐 불굴의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좀 더 그 보여줬고,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좀 고문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좀 병마에 시달리면서 약간 악몽도 꾸는 좀 더 인간적이면서 그 어떤 그 뭐 대사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나는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현대적인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좀 2000년대에 맞는 그런 해석을 했고, 뭐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이 영화는 지금까지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60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기타 이제 사극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로티시즘과 결합한 이런 영화,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 소재랑 결합한 이런 영화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또한 이제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 영화를 들 수 있는데, 역사 영화도 이 정권의 성격에 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영화를 돌아보면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때 뉴라이트가 정치 세력화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어떤 가 결합하게 됐고, 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영화들을 보면 독립운동을 그리면서도 조폭 코미디와 결합한 경향이 있었고요. 한 예로 원스 어폰 어 타임을 보면 독립운동가를, 그러니까 아까 조폭 코미디가 굉장히 코믹한 장면을 많이 집어넣어서 웃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스 어폰 어 타임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가 등장하는 데서는 어떤 스펙터클한 액션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웃기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도 희화화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를 경성시대로 얘기를 하면서 당시 서울을 경성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어떤 서양 문물을 도입해서 이제 모던보이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클럽 댄서들과 좀 이렇게 정분을 나누는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낭만적인 판타지 공간으로 미화하는, 그 시대에 아마 드라마도 이런 이 드라마가 여러 편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이 등장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이런 그 분석이 뭐 다른 견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이 관점에서는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서 다시 이 영화들을 돌아볼 때는 정말 이 뉴라이트의 어떤 이 역사관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를 무대로 해서 그 독립운동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이런 것에 더 많은 방점을 두는, 그래서 이 식민시대 자체가 그 은연중에 미화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노골적으로 미화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은연중에 그래서 이렇게 흥행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흥행이 된 영화는 김지훈 감독의 이 뭐 놈놈놈이라고 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이 영화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이 영화까지 뭐 뉴라이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이제 기획 의도는 만주 웨스턴, 그러니까 1970년대 한국 영화사에서 잠깐 좀 인기를 끌었던, 그러니까 이것을 뭐 계보로 올라가면 그 서부 영화, 그것을 셀지오 레오네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인 셀지오 레오네 감독이 자기식으로 재해석한 어떤 마카로니 웨스턴 또는 뭐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60년대 말에 그 한국에 들어오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만주 웨스턴, 그것을 다시 보면서 아, 이 모티브를 갖고 영화를 찍으면 좀 재밌겠구나라고 했던 김지훈 감독의 어떤 아이디어, 이렇게 결합해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 시대 자체가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 이야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굉장히 호쾌한 어떤 스펙터클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막 말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설정이 한국 영화 안에서 설정할 때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주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설정을 하면서 이제 만주 웨스턴의 그런 설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만주 웨스턴 자체가 그런 설정 속에서도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요. 김지훈 감독도 거기서 설정을 그렇게 해놓고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사이에 어떤 뭐 보물 지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설정을 함으로써 뭐 만주 벌판을 달리면서 막 말을 타고 달리면서 총을 쏜다든지 이런 설정을 하게 된, 그래서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면서 좀 더 이념이 강조되면서 역사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심화된 것이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둘러싼, 여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이런 문제가 부각된 것이었고, 이때 이 근현대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2015년에 등장한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들에서 그냥 소재거리로 다루었던 독립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제 설정을 독립운동을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때 특히 무장 세력을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원봉이 중심이 된 의열단을 다루면서 의열단의 어떤 그 활약상을 암살에서는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의열단이
친일파를 제거하는 그런 설정을 했고, 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어떤 법망까지 피해간 그 친일파를 이제 남아있는 의열단이 마지막에 제거하는 뭐 이런 설정이라든지, 전지현이라는 배우를 뭐 1인 2역을 시켜서 그 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런 액션을 벌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흥행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으면서도, 일제강점기 영화에서 독립운동을 다룬다 해도 이렇게 무장 세력은 잘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월북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으면서 잘 다루지 않았던 의열단을 다루면서 이 존재도 부각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 영화가 됐고, 2015년에 같은 해 등장한 베테랑도 그 장르는 다르지만 주제는 용기를 가진 주인공들이 악을 일수하고 정의를 바로잡는다, 이런 주제를 공유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테랑도 이렇게 그 법망을 피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재벌 2세를 열혈 형사가 뭐 때려잡는, 그래서 결국 법정에 세우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역사전쟁에 대한 관객 또는 대중들이 여기에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런 데 분노를 한 응답이 암살 같은 영화에 흥행해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런 영화에 대한 굉장히 열렬한 지지가 정의가 사라져가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밀정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영화들은 전부 다 좀 암살의 그런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 영화로 넘어가면,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이전에 다룰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영화들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그때 그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1980년 광주 학살을 다룬 광주 민주화 운동가, 그때 그 전두환 군부가 그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그런 소재들이 완전히 금기시되었던 이런 소재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에는 흥행도 굉장히 많이 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도 보면 그 조폭 영화의 어떤 흔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 직전에 개그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웃기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까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폭 코미디 영화의 흔적도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그 다시 진보 정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다시 그때 그 사람들의 소재가 다시 만들어졌고, 남산의 부장들, 이게 올해 초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휴가의 그 1980년 광주를 다룬 택시 운전사, 그 다음에 1987년 6월 10일 항쟁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 이한열의 죽음을 다룬 1987년 같은 영화가 다시 이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르는 멜로드라마인데요. 멜로드라마 자체가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완전히 뭐 멜로드라마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70년대, 80년대에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열악했던 그 시대에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명맥을 유지했던 장르는 멜로드라마의 어떤 에로티시즘이 결합한, 뭐 때론 호스티스 멜로드라마라고 불린 그런 장르였어요. 이것이 아까 90년대 넘어오면서 이 영화들 이후로 그
로맨틱 코미디가 등장해서 산업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에 로맨틱 코미디가 있었고 2000년대의 가장 큰 멜로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로맨스는 좀 태조하고 로맨스보다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로 많이 등장을 했고요. 멜로드라마의 하위 장르로서 보통은 가족 멜로드라마, 그 다음에 여성 영화, 그 다음에 로맨스 이렇게 보통 하위 장르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90년대에는 여성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여성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순환을 당하는 설정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런 영화들은 거의 사라지고 또 로맨스도 많이 퇴조하면서 이 로맨스의 부분이 로맨틱 코미디로 많이 이제 갔고요. 가족 멜로 드라마가 부상한 것이,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가족 멜로 드라마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 흥행작에서 가족 멜로 드라마로 분류할 만한 영화는 거의 없는데 그 2000년대에는 이 가족 멜로 드라마가 멜로 드라마의 어떤 주류를 차지하게 됐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60년대에 모성의 멜로드라마라고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이런 말이 붙여졌었는데 2000년대에는 부성의 멜로드라마라고 할 만한, 그래서 아버지 헌신과 희생이 많이 그 모티브가 된, 설정이 된 이런 영화들, 대표적인 경우로 7번방의 선물이라든지 국제시장을 예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들을 쭉 보면 형제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형제가 그 좀 개성이나 성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타고난 뭐 신체적 조건도 차이가 있고 그 뭐 형은 굉장히 좀 유능하고 좀 똑똑하다면 상대적으로 동생은 좀 그렇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차이를 만들어 놓고 갈등을 이제 빚게 하는데 결국은 형제가 복원되는 그런 설정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제시장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경우인데, 박근혜 정권을 대표하는 영화를 만일 한 편을 들라고 하면 국제시장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인 덕수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의 한국사를 뭐 중요한 이런 사건들을 거쳐가고 있고, 이 영화의 그 모델이 된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예요. 그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한국에서도 흥행이 굉장히 잘 됐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를 모델로 해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검프가 미국 사회의 60년대, 70년대를 쭉 거쳐가면서 주요 사건을 다 거쳐가면서 미국 현대사를 좀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국제시장도 그 영화처럼 이 덕수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한국 특히 박정희 정권 시대에 주요 어떤 그 사건들을 이렇게 덕수가 이제 거기를 경험해 나가면서 이렇게 애초에 그 어린 덕수가 이 흥남 부두에서부터,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부터 이렇게 남한에 내려와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평생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의 아까 말한 부성의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 영화 흥행할 때 그 게시판에 댓글 같은 거 보면 이런 댓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하는지 몰랐다. 뭐 아버지의 그런 뭐 사랑을 다시 생각했다.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 시대 가장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처럼 잘 사는 어떤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대 멜로드라마의 특징은 아버지의 뭐 귀한 형제의 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가족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아버지 헌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잘 살게 되었다. 이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딸이 예비 변호사까지 갔다. 뭐 이런 설정, 그런 것들이 이제 관객에 굉장히 소구했었던 그런 원동력에는 여전히 이 IMF 외환 위기가 있지 않았나. 여기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아버지에 기댈 수 있다면이라는 이런 원동력이 된 것은 아닌가. 또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도 원동력이 됐지 않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멜로드라마를 다루면서 신파를 같이 다루게 되는데요.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신파가 하여튼 동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흥행의 원동력이 됐는데, 돌아보면 천만 관객 영화에 많은 영화들이 신파를 전부 다 사용했고, 여기서 지금 예로 든 영화는 과하게 사용된 영화의 예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반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이런 영화들이 신파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흥행의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아마 올해 나온 영화에도 여전히 신파가 많다라는 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올해 등장한 영화들을 보면 한 번 더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장르 같은 경우는 뭐 공포 영화가 있고, 90년대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 영화가 완전히 위주였었는데 2000년대에 좀 더 다양화됐고, 여기서 이제 흡혈귀 영화라든지 오컬트 영화가 등장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괴물의 같은 어떤 괴수 영화, 그 다음에 뭐 좀비 영화. 그러니까 괴수 영화나 좀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흥행되기가 거의 어렵다고 생각했던 장르거든요. 그래서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로서 이런 영화들이 다양화됐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재난 영화들이 등장했다. 이 해운대라든지 뭐 판도라, 뭐 연가시, 감기 뭐 이런 영화들이 등장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스포츠 영화들이 있었다. 그리고 2000년의 경향과 뭐 전망을 보면 흥행이 담보된 장르를 답습하고 있고, 이제 웹툰의 영화가 좀 더 빈번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개봉된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천만 관객 영화도 신과 함께를 각색한 이런 영화들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은 이 코로나가 너무나 이 한국 영화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흥행이 담보된 장르를 답습하는 경향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흥행 자체가 예전에 막 10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한국 영화 속에서 소재가 이제 많이 고갈되고 있고, 뭔가 역사적인 소재라든지 한국 현대사의 소재라든지 이런 영화 소재들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 영화들 속에서 많이 소진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재들이나 이야기거리가 좀 더 빈약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웹툰의 영화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면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정권의 성격이 좀 진보 정권인가 보수 정권인가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진보 정권인가 보수 정권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전 정권 시대에 영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획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성 영화가 많이 대세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흥행과 연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영화가 흥행이 계속 잘 된다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떤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흥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히려 어쩌면 여성 영화보다는, 성격 자체가 여성 영화보다는 경향을 보면 이 주요 인물의 여성을 좀 집어넣는 그런 경향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중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산업 자체가 완전히 충격을 먹은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기획이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굉장히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 사실은 블록버스터를 제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가 좀 어렵다면 예전같이 그런 액션 스펙터클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의 영화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미 조금 흥행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야기나 소재를 좀 더 영화하지 않을까, 기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이 플랫폼에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데서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기획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기획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흥행을 이미 한 영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혀 이제 흥행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아까 김지훈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특히 봉준호 감독이 이제 괴물을 찍을 때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때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으로 이미 제작이 굉장히, 그러니까 흥행이 굉장히 흥행을 잘했다라는 것을 증명했는데도 괴물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제작비를 구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자료를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기존에 나오지 않았고 흥행이 아직 경험이 없다는 거에서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들이 이제 필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어쩌면 대기업이 영화에 어떤 투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장르로서 성공하지 않은 장르 예가 있는데,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은 아직 사례가 없어요. 어떤 감독이 어떻게 뮤지컬을 찍어서 새로운 어떤 어떤 흥행 기록, 새로운 어떤 장을 펼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좀비 영화가 그렇게 흥행이 잘 될지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관객의 감수성과 좀비가 잘 안 맞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장르들이 한국에서 계속 흥행한 사례들이 있고, 뭐 설국열차 같은 SF 영화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뮤지컬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정말 필요한데, 예, 좀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20년 동안의 장르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어서 뭐랄까 좀
전달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좀 설명할 부분들 좀 이렇게 약간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자료원에서 여기 관련된 어떤 책을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한 점들은 그 책을 보면서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의 지난 20년을 장르의 관점으로 돌아볼 때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